지게차 실기시험장에 직접 서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디젤 엔진 소리, 그리고 내 순서가 다가올 때 손바닥에 맺히는 땀방울 말이죠. 네, 현장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시작 호각 소리와 함께 나를 짓누르는 4분이라는 숨막히는 압박감까지. 자, 오늘 우리는 통달 시리즈에서 출간된 2026 확 바뀐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및 실기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무자비하고도 정교한 기계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자료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시험 합격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기계를 밀리미터 단위로 통제하는 숨겨진 규칙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는 치명적인 실수들의 진짜 원인을 분석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하! 하고 전구가 켜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통달 시리즈 자료는 현재 지게차 자격증 트렌드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당장 그 2026년 출제 기준 변경 사항만 보더라도 의도가 아주 명확하죠. 아, 출제 기준이 꽤 크게 바뀌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무려 24문항이나 차지했던 건설기계 작동 원리, 그러니까 엔진 기관이나 전기, 셰시 같은 순수 기계공학적 문항이 10문항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기계 자체의 구조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기계적 암기보다는 운전자가 실제 현장에서 기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그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죠. 아, how가 아니라 why에 집중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을 맞춰야만 하는지를 완벽한 교보제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시간과 심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간간해 보이는 시험 감독관이 채점표를 들고 서 있죠. 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분. 이 압박감 때문인지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가속 페달부터 콱 밟고 튀어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아주 뼈를 때리는 재치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마치 항공모함에서 제트기가 전투에 임하듯 출격할 필요가 없다. 현장의 불길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수험생이 인지하는 심리적 시간과 실제 시스템이 측정하는 물리적 시간 사이의 거대한 맹점입니다. 아, 맹점이요? 4분은 그냥 4분 아닌가요? 흔히들 감독관이 호각을 불거나 손을 들어서 출발 신호를 보내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4분 타이머가 째깍째깍 줄어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타이머는 도대체 언제부터 돌아가는 건가요? 진짜 4분 타이머는 지게차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감독관이 신호를 보낸 후부터 내 앞바퀴가 출발선을 넘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4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발 신호 후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할 때까지 무려 1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너스 타임, 즉 대기 시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와, 1분이요. 짧은 것 같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1분이면 정말 엄청 긴 시간 아닙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이 1분 안에만 출발선을 넘어가면 실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실수하는 분들은 이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이 급해져서 허둥지둥하다가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훌륭한 조작은 이 숨겨진 1분을 철저히 이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깊게 호흡을 가다듬고 파킹 브레이크를 풀고 차분하게 틸트 레버를 당겨서 마스트를 수직으로 세우고 리프트 레버를 조작해서 포크도 주행에 알맞은 높이로 세팅하고요. 네, 그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끝낸 뒤에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 여유롭게 선을 넘어가도 시간이 펑펑 남아돕니다. 이 심리적 맹점을 극복하고 여유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톤 단위의 쇳덩어리를 다루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그러니까 제트기가 출격하듯 조급해야 할 게 아니라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바라보며 지휘봉을 들기 전 호흡을 고르는 시간으로 온전히 써야 한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실전에서 피와 살이 되는 팁입니다. 네, 그 1분의 여유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자, 심리적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조작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 나온 지게차 운전석의 구조를 보면
일반 자동차 운전과는 앉는 자세부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신체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조작 방식을 요구하죠. 일반 수용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발부터 볼까요? 오른발은 자동차처럼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보니까 왼발 쪽에 인칭 페달이라는 생소한 녀석이 있더라고요. 이거 대체 뭡니까? 수동 차량 클러치 같은 건가요? 클러치와 비슷하게 동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게차는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려야 하잖아요. 짐을 빠르고 힘있게 들어 올리려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의 회전수, 즉 RPM을 높여야 합니다. 아, 엔진을 세게 돌려야 유압 펌프에 힘이 팍 실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이 아니라 제자리에 멈춰서 짐을 들어 올리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왼발로 인칭 페달을 꽉 밟아주는 겁니다. 인칭 페달을 밟으면 바퀴로 가는 동력은 딱 끊어지면서 동시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오, 브레이크 역할도 같이 하는군요. 네, 그 상태에서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엔진의 힘만 포크를 들어올리는 유압장치로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와, 발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네요. 게다가 손은 더 바쁩니다. 왼손은 핸들에 달린 동그란 노브를 잡고 쉴 새 없이 돌려야 하고 오른손은 작업 레버들을 끊임없이 밀고 당겨야 하잖아요. 몸의 왼쪽과 오른쪽이 아예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느낌이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시야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자면 바로 그 지점이 지게차가 가진 고유의 기하학적 비도칭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전자의 시야각, 즉 앞을 바라보는 인지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인지 구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조향을 담당하는 핸들은 운전자의 정면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무거운 짐을 통제하는 작업 레버들은 전부 운전자의 오른편에 한 무더기로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레버들이 우측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의자의 위치가 차량의 완벽한 중앙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자는 필연적으로 차량의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몸이 차량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운전자는 왼쪽에 앉아 있고 핵심 조작 레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정면에는 화물을 받쳐주는 거대한 철창 같은 백레스트와 마스트 기둥이 시야를 똑방아찌듯 가로막고 있죠. 시야가 엄청 답답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바라볼 때 지게차 차체의 왼쪽 앞부분은 내 눈에 가깝게 보이지만 오른쪽 앞부분은 백레스트 너머로 상대적으로 훨씬 멀게 느껴지는 인지적 착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코스를 돌 때 유독 오른쪽 뒷바퀴나 앞바퀴로 선을 밟는 실수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보기엔 이 정도면 충분히 안 부딪히겠지 싶은데 실제 기계의 우측 끝부분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이 비대칭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왜 베테랑 지게차 기사님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상체를 이리저리 움직이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은 승용차 몰듯 등받이에 푹 기대서 유람하는 게 아닙니다. 아, 시야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군요. 네, 좁은 코너를 돌거나 포크를 찔러 넣을 때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틀면서 시선을 계속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기계의 뼈대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인간의 유연한 신체와 인지적 노력으로 끊임없이 보완해내는 과정인 셈이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대망의 파트, 바로 마스트의 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시죠? 네, 지게차 앞부분에 수직으로 솟아있는 굵은 기둥인 마스트를 내 앞쪽으로 살짝 숙이게 만드는 걸 전경, 반대로 내 몸 쪽으로 비스듬히 당기는 걸 후경이라고 부르잖아요.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이 전경과 후경, 그리고 포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순서가 정말 미치도록 헷갈립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보고 상차 시에는 상승 후 후경, 하차 시에는 전경 후 하강, 이런 식으로 달달 외우려고 들면 긴장되는 시험장에서는 100이면 100,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집니다. 저 같아도 헷갈려서 반대로 당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물리학과 하중, 즉 무게중심의 원리로 접견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 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바닥에 놓인 아주 무거운 사과 박스를 들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박스를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으악, 허리 끊어지죠. 당장 상자를 놓치거나 앞으로 꼬꾸라질 겁니다. 그렇죠. 무거운 물건을 안정적으로 들려면 가장 먼저 상자를 들어올린 다음 내 가슴팍, 즉 내 몸통 쪽으로 꽉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내 몸과 일치하면서 안정감이 생기니까요. 아, 지게차도 똑같은 원리인가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먼저 바닥에 있는 드럼통에서 화물을 뜰 때, 즉 상차할 때를 보죠. 포크를 찔러 넣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화물을 바닥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를 상승시키는 것이 1번입니다. 일단 팔을 들어서 상자를 띄운다. 드린 것처럼 그 무거운 무게중심을 내 몸 쪽, 즉 지게차 차체 쪽으로 끌어안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행 중에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러지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다음 동작이 마스트를 내 쪽으로 당기는 마스트 후경이 되는 거군요. 뜰 때는 일단 띄우고 상승, 내 품으로 끌어안는다, 후경. 이거 확 와닿네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싣고 온 화물을 드럼통 위에 다시 내려놓을 때, 즉 하차할 때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물은 내 품에 안겨서 약간 뒤로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바닥에 반듯하고 안전하게 내려놓으려면 뒤로 누워있던 걸 지면과 수평이 되게끔 평평하게 만들어야겠죠. 삐딱하게 내려놓으면 짐이 와르르 쏟아질 테니까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 품에 안고 있던 화물을 다시 앞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마스트 전경이 먼저입니다. 화물이 평평해진 걸 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그대로 포크를 하강시켜 드럼통 위에 사뿐히 안착시키는 겁니다. 눕혀놓은 걸 먼저 평평하게 전경으로 만들고 나서 하강으로 내린다. 너무 논리적이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바닥에 있는 드럼통이 아니라 높은 철제 선반인 렉에서 작업할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순서가 아예 180도로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네.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하죠. 그럼 렉에 화물을 올릴 때도 바닥이랑 똑같이 포크부터 확 들어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순서가 바뀌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수많은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닥에서와 똑같이 포크부터 위로 확 들어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렉은 이미 오픈 곳에 층층이 구조물이 짜여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좁은 틈새에서 화물을 덥석 들어 올리면 화물 윗부분이 렉의 상단 철골 구조물에 쾅 하고 부딪혀서 선반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헉,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겠어요. 따라서 높은 곳에 있는 렉에서 화물을 빼내올 때는 틈새 공간에서 화물을 안전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포크를 찔러 넣은 후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내품으로 살짝 당기는 마스트 후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물이 선반 위로 미끄러지듯 내 쪽으로 쓱 빠져나오겠군요. 네, 살짝 기울어지며 허공에 뜨게 되죠. 그제야 렉에서 완전히 빼내기 위해 포크를 마저 상승시키는 겁니다. 아, 높이 있으니까 무작정 위로 들지 말고 먼저 내 품으로 살짝 당겨서 후경을 만들고 윗부분에 부딪히지 않을 여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위로 들어 올린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렉에 화물을 집어넣을 때, 하차할 때는 어떨까요? 원하는 위치 위로 화물을 조심스럽게 가져간 뒤 포크를 하강시켜서 렉 선반 위에 화물의 하중을 완전히 얹어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반 바닥에 딱 닿게 만드는 거군요. 화물이 바닥에 닿아 지지력을 확실히 확보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던 포크를 수평으로 밀어내는 마스트 전경을 하면서 포크만 쏙 빼고 나오는 것이죠. 와, 이 복잡해 보이는 엇갈림이 절대 수험생을 골탕 먹이려고 만든 함정이 아니었네요. 중력과 하중을 통제하고 구조물의 파손을 막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기계역학적 상호작용인 겁니다.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억지로 외우려던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너무 명쾌합니다. 자, 이쯤에서 자료를 샅샅이 뒤지다 발견한 아주 귀한 팁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이 가장 피눈물을 흘리려는 이른바 이동 팔레트 삽입 구간 있잖아요. 좁은 구멍에 포크 찔러 넣는 곳이죠. 네, 자료에 보니까 덜컹거리거나 밀리지 않고 한 번에 부드럽게 쑥 들어가게 하는 마법의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포크를 지면과 완벽히 수평으로 만들고 높이는 지면에서 딱 20에서 30cm를 유지하라.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면에서 딱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이 보이는 높이죠.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나요? 지게차 포크의 두께와
규격 팔레트 구멍의 위치를 역산해낸 아주 실전적인 데이터입니다. 지면에서 20에서 30cm를 띄우고 진입하면 포크가 팔레트 구멍에 정중앙을 마찰 없이 그대로 관통하게 됩니다. 아,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높이군요. 포크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팔레트 윗면을 긁고 낮으면 바닥을 찍으며 팔레트를 밀어버리죠. 그 20에서 30cm의 미세한 수평 감각, 그리고 손가락 2마디의 여백을 눈으로 가늠하는 능력이야말로 운전자의 숙련도를 증명하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정말 기계와 한 몸이 되어야 가능한 감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조작과 시야의 왜곡이 실전 코스에서는 어떤 참사를 불러오는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선과의 전쟁, 그리고 채점의 신화에 대해 짚어보죠. 수험생들 사이에서 괴담이 제일 많은 파트입니다. 맞아요. 자료의 주행 구간 동작 분석과 실격 사례 사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돌다 보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족보 같은 소문이 있잖아요. 어떤 소문이죠? 모퉁이 돌 때 노란선 살짝 밟는 건 감점 5점짜리니까 너무 쫄아서 브레이크 밟지 말고 대충 넘어가도 돼. 시간 초과가 더 무서워. 이런 얘기요.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단호하게 끊어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수험생들을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완전히 틀린 신화입니다. 그래요? 5점 감점 아니에요? 한간에 떠도는 이 동작은 몇 점 감점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요령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의 공개문제 도면이나 요구사항 그 어들을 뒤져봐도 선 밟으면 5점 감점이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헉, 그럼 감점표 같은 게 아예 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채점관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세부 채점표야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핵심은 점수를 몇 점 깎이느냐 하는 감점을 얄팍하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공개되어 있는 실격 사유를 무조건 피하는 것. 그것만이 합격을 담보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5점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감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한 방에 짐을 싸서 집에 가야 하는 실격을 피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그럼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수험생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치명적인 실격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행 구간에서 포크의 높이가 지면에서 50c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0cm요? 네, 화물을 상하차하는 작업구역 1과 2를 제외하고 일반 코스를 달릴 때 포크를 50cm 이상 훌쩍 들고 달리면 그 즉시 호각 소리가 울리며 실격됩니다. 아니, 바닥에 질질 끌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좀 높이 들고 달린다고 바로 실격을 시키나요? 이건 너무 과혹한 거 아닙니까?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지게차는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 차체 뒤쪽에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 즉 카운터웨이트가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위로 쏠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코너를 살짝만 세게 돌거나 요철을 밟으면 지게차는 그대로 옆으로 전복돼 버립니다.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는 대다수의 사고가 바로 이 주행증 포크 상승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50cm 규정은 목숨과 직결된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납니다. 와, 듣고 보니 실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네요? 그럼 두 번째 실격 사례는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입니다. 후진선을 제외한 코스 바닥의 노란 선은 밟아도 점수 좀 깎이고 마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바퀴가 그 선에 닿는 순간 거기가 낭떠러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터치 즉시 시험은 종료됩니다. 선을 밟는 순간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지게차의 구조적 비대칭성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네, 시야도 한쪽으로 쏠리고 조작계도 우측에 몰려있죠. 게다가 지게차는 자동차랑 반대로 뒷바퀴로 방향을 꺾는 후륜조향이라서 코너를 돌 때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우측 시야도 왜곡되어 있는데 뒷바퀴까지 튀어나가면 도대체 선을 안 밟고 모퉁이를 어떻게 돕니까? 자료 속에 아주 직관적인 팁이 하나 있던데요? 블로그 자료나 교재에 첨부된 사진 묘사가 아주 훌륭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겁니다. 모퉁이를 돌 때 지게차 옆면 차체와 바닥의 라인 사이에 딱 한 벌자국의 간격을 유지하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작업자가 신는 안전화 딱 한 개 사이즈만큼 선과 지게차 바퀴 사이에 일정한 여백을 두고 도는 게 보입니다. 내 시각적 느낌보다 훨씬 더 코너 안쪽 선에 바짝 붙어서 돌아야만 바깥쪽으로 크게 스윙하며 빠져나가는 뒷바퀴가 선을 밟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한 발자국의 여백이야말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통하는 진짜 노하우입니다. 지게차는 후륜 조형이기 때문에 회전축의 중심이 앞바퀴 쪽에 쏠려 있습니다. 승용차 몰던 감각으로 코너를 여유 있게 크게 도려고 하면 100% 뒷바퀴가 궤도 밖으로 빠져나가며 라인을 밟고 실격당합니다. 승용차랑 아예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네, 그 한 발자국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앞서 말한 시트 포지션의 비대칭성, 인지적 착시를 완벽히 극복해야 합니다. 거울과 맨눈을 번갈아가며 끝없이 내 차체의 여백을 확인하고 발로는 인칭 페달과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조절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죠.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릿속으로 파헤쳐본 이 깊고 흥미로운 지게차의 세계 어떠셨나요? 오늘의 분석을 살짝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은 그저 가속 페달을 꽉 밟고 웅장하게 달려나가는 단순한 중장비 속도전이 아닙니다. 네, 결코 그렇지 않죠. 출발선 앞에서 주어지는 1분의 대기 시간을 영리하게 활용해 호흡을 고르는 여유, 무거운 하중을 통제하기 위해 마스트를 품으로 당기고 밀어내는 물리학적 안무, 허공에 포크를 띄운 채 지면과 20에서 30cm의 간격을 유지해내는 수평의 감각, 그리고 라인과 내 차체 사이에 딱 한 발자국의 여백을 사수하기 위해 눈과 손과 발이 각자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극강의 정밀함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수험서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규칙은 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50cm의 포크 높이를 제한하고 노란 선을 1mm라도 밟으면 가차없이 실격 처리를 해버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변별력을 위한 게 아니었죠. 아닙니다. 이 엄격한 규칙들은 결국 실제 산업 현장, 대형 트럭이 오가고 수백 톤의 화물이 쌓여있는 치열한 물류 창고와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과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시험장의 그 얇은 노란 선이 실제 현장에서는 수십 미터 아래에 낭떠러지일 수도 있고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통로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건 단순한 시험 합격의 잔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거대한 기계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사고를 조금 더 미래로 확장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게차라는 기계의 뼈대 자체가 가진 구조적 비대칭성에 대해 아주 깊게 다루었습니다. 좌측에 치우친 시트와 우측의 레버들 말씀이시죠? 네, 조향축과 자금 레버의 물리적 위치 때문에 운전석은 필연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고 이로 인해 우측 시야에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웠죠. 그리고 인간 운전자는 상체를 움직이고 감각을 곤두세워 이 기계의 맹점을 극복해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말하시는 거죠?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즉 AI가 탑재된 완전 자율주행 지게차가 산업 현장에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똑똑한 AI 지게차는 과연 인간 운전자의 시야각과 오른손잡이 중심의 조작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이 비대칭적 디자인을 그대로 흉내내며 유지해야 할까요? 오, 아니면 굳이 인간이 탈 필요가 없으니 카메라 렌즈와 라이다 센서의 효율만을 극대화한 완벽한 대칭형 구조로 지게차의 기하학적 뼈대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야 할까요? 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철저히 인간의 신체적 한계과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의 삐딱한 모습으로 진화한 기계인데 정작 그 기계를 조종하던 인간이라는 변수가 사라진다면 이 거대한 쇳덩어리의 형태는 과연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의 형태가 인간이 배제된 이후의 세상에서는 어떤 낯선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이 철학적이면서도 공학적인 질문을 지게차의 원리와 함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형태가 어떻게 변주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지적 탐험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생각거리네요. 지금 시험에 준비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밤 눈을 감고 완벽한 대칭을 이룬 채 스스로 정밀한 안무를 소화하며 화물을 나르는 미래의 지게차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무게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배하는 지게차의 비밀스러운 규칙들, 통달 시리즈 자료와 함께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린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